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에너지 AI랑 양자시스템공학에 있는 전중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강화학습 기초고 부제를 제가 지어봤어요. 그래서 벨만 이퀘이션부터 폴리시 베이스드 리인포스드 러닝을 이용한 플로우 컨트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실 4시간이고 실습 제외하고 이론 3시간인데 3시간 동안 강화학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거는 여러분이 강화학습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어떻게 시작된 거에서부터 그거부터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현재 강화학습까지 왔고 어떻게 하니까 요즘 이런 플로우 컨트롤의 강화학습을 이용할 수 있더라라는 걸 한번 개념을 쭉 짚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준비를 했고 수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일차, 2일차 때 많은 교수님들께서 훌륭히 강의해 주셨던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직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도학습은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인풋 X 그리고 아웃풋 Y가 있으면 Y는 FX라는 우리의 어떤 직관적인 거를 하는 분야라면 강화학습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에이전트, 인바런트, 액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추상적인데 오늘 한번 쭉 들어보시면 나중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목차는 첫 번째 시간에는 강화학습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쭉 이제 시간에 따라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밸류 베이스드 리인포스드 러닝에 대해서 강의할 거고 세 번째는 폴리시 베이스드 그리고 쭉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강학습 안 해보셨더라도 Q러닝은 들어보셨겠고 그 다음 DQN, 그 다음에 유명한 액터 크리틱 요즘 하도 많이 쓰이는 PPO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급들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만 한번 이해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코드 실습을 마지막 시간에 준비했는데 액터 크리틱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카트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액터 크리틱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실습 동안 수정해서 리인포스드 알고리즘으로 바꿔보는 거를 제가 하려 하는데 그건 시간이 허락하면 하고 일단은 할 수 있을 만큼 코드 실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어디다 쓰냐라는 거는 되게 분야가 다양해요. 첫 번째는 제일 유명한 게 게임이죠.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도 강화학습이고 이제 슈퍼마리오 학습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봇. 사실 강화학습의 태생이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쪽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을 할 카트폴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 막대기를 세우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면 처음에는 이걸 잘 못 세우던 게 점점 잘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쭉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잘하게 되는데 이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강화학습의 장점과 단점을 좀 제가 인터넷 설치해서 제가 공감하는 걸로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장점은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사람들이 우리가 참값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풀고 싶어서 하는 게 강화학습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작동 방식이 사람이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문제에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보다 더 잘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특히 바둑두거나 체스 같은 거는 이미 뛰어넘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사실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떤 에러가 생겼을 때 그거를 수정할 수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우리가 경험으로 통해 배우기 때문에 당장 데이터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한국말로는 탐험과 착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험은 착취부터 설명드리면 착취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액션을 취하는 거고 탐험은 최선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근데 단점은 좀 장벽이 그래도 좀 높아요.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프레임워크를 만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지도학습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만드는 거 따로, 내가 인공지능 하는 거 따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벽이 낮은데 상대적으로 강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동시에 하기 때문에 처음에 코드 짜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시작을 지도학습으로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어 되다 보니까 정해진 어떤 틀이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틀 안에서 뭔가 코드를 보통 짜는데 지도학습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행착오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사전 데이터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대신 한번 강화학습을 시작하면 계속 뭔가 인터랙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큽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 스테이트는 제가 뒤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라고 해가지고 엄청 넓은 스테이트 차원 아니면 액션 차원에서 옵티멀한 글로벌 옵티멀을 찾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로컬 옵티멀 프로블럼과 연관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최선의 전략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것저것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저 머신러닝 그림이 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개에 대해서는 1일차, 2일차 때 워낙 교수님들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비지도학습은 어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도학습은 우리가 레이블이 동그라미랑 X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를 예시로 생각하시면 되고, 리인퍼스 러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이게 가장 잘 설명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개가 공을 잘 물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던진 다음에 얘가 공을 물어왔을 때 우리가 간식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가 어떻게 공을 잘 물어올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직접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얘한테 간식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직접 찾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은 다른 거와 다르게 액션, 리워드, 에이전트, 인바이러먼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좀 수식으로 말씀드리면, 지도학습은 X, Y를 주죠. 인풋 피처를 주고 레이블을 주고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비지도학습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풋만 주고 레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한번 클러스터링 해봐라, 아니면 디멘저널 리덕션 해봐라, 오토 인코더처럼요. 어제 김남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근데 리인퍼스 러닝은 사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으로 통해서 얘를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게 이제 환경과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인퍼스먼트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강화라서 강화학습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반도체 공부하는 친구한테 제가 강화학습 연구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아까 말한 강아지 일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간식을 줘서 공을 잘 물어오는 걸 내가 개를 훈련시키듯이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플로우 컨트롤을 어떻게 잘하게 할 수 있는지 보상을 주면서 한다 했더니, 친구가 하는 질문이, 걔는 배고픔을 느끼니까 그렇게 간식을 받으려고 공을 물어오는데 컴퓨터는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컴퓨터는 왜 너 말을 듣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처음에는 코딩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라는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강화학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은 여러분의 그냥 컴퓨터라고 할게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고 학습을 하는 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슈퍼바이즈 러닝은 X, Y가 둘 다 주어지는데, 우리는 강화학습에서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컴퓨터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최선의 액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시를 보시면은 생쥐가 미로를 이제 헤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강화학습이 잘 되면 생쥐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보이는 스테이트겠죠. 스테이트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가 잘 학습이 되면 잘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쥐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레이블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리워드라는 걸로 우리가 환경과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생쥐를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expected return을 최대하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냥 간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expected return이 보시면은 immediate, 그러니까 현재와 future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리워드 값이 강화학습의 한계 중 하나는 즉각적으로 뭔가를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미래 보상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벽돌 깨기 같은 걸 하면 당장 벽돌 깨면 몇 점을 주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미래의 어떤 예를 들어 노란색 벽돌을 깨면 더 점수를 많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현재 스테이트는 모르지만 진행돼 나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워드가 현재 시점과 딜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게 강화학습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X 값이었고 내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그 개념이 아까 말한 익스플로테이션이랑 익스플로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니까 그 MBTI S인 사람이랑 N이랑 사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플로이테이션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전략을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BTI로 치면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거니까 S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속 자기 경험에만 의존해서 하면 로컬 옵티멀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최선의 폴리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탐험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익스플로레이션 탐험을 좀 해줘야 됩니다. N이니까 약간 망상이라 좀 이상해요. 망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밸런스를 잘 해야 되는 게 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시스템에 이제 제일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게 다이나믹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공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고 그걸 컨트롤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드론 컨트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컨트롤에 따라서 드론의 현재 위치가 바뀌고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얘를 계속 시계열 데이터를 받아서 액션을 계속 주기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반면에 스태틱 시스템은 그 룰렛 던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 저희가 하는 건 대부분 다이내믹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이내믹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강화학습을 이제 입문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학습시키는 컴퓨터는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가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이전트가 내 현재 스테이트를 보고 액션을 합니다. 내가 생쥐면 내가 보이는 저 벽은 처음 보지만 오른쪽으로 가봐야지. 그게 액션이에요. 그리고 액션을 줬더니 액션을 입력하면 이제 인바이러먼트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생쥐가 움직이는 겁니다. 생쥐가 움직였는데 거기에 바로 옆에 치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리워드를 획득하는 거예요. 띠링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리워드를 가졌고 내가 움직인 상태가 넥스트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쥐는 넥스트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가지고 이제 또 다음 동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치즈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왼쪽 같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생쥐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각 스테이트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가장 많은 치즈를 모을 수 있을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를 학습이 잘 되면. 그럼 이제 그 미로찾기 마스터 돼가지고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이제 시퀀셜한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 이게 이제 MDP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MDP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 마르코브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 가지 MDP를 구성하는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폴리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이 사람들이 처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라는 걸 씁니다. DP. 그래서 DP는 뭐냐면 뒤에 이제 벨만 이퀘이션을 제가 유도를 해드릴 텐데 그 MDP를 풀 수 있는 벨만 이퀘이션을 그냥 직접 풀어버리자. 그게 DP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이퀘이션을 직접 풀어버리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차원이 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커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모델이 없어서 벨만 이퀘이션을 풀 수가 없어요. 이건 뒤에 제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인포스 러닝은 DP처럼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을 다이렉트하게 풀 수는 없지만 이거를 어프로시메이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하는 게 이제 리인포스 러닝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발전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강화학습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밸류 베이스드 있고 폴리 베이스드 있고 두 개를 쓴 액터 크리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강의가 다 끝나시고 저게 뭔지 이해를 하시면 성공적으로 제가 강의를 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 중요한 게 모델입니다. 그 모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강화학습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모델풀이랑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왜냐면 모델이라고 하면 마치 시뮬레이션 모델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많이 오해하는 건데, 그래서 뭐가 모델풀이고 뭐가 모델 베이스드인지를 오늘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러닝인데, 쉽게 말하면 온라인 러닝은 내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오프라인 러닝은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언폴리시와 오폴리시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언폴리시는 여러분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어떻게 잘하는지를 배우시는 거고, 오프폴리시는 옆에 친구가 게임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게임하면 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저 맥스 함수 있죠. 그러니까 맥스 함수가 있다는 건 우리가 나 말고 다른 친구가 게임을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있어야 우리가 맥스 함수를 쓸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거면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또 분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제가 강화학습 자료 찾으면서 그 유명한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는 항상 그 메인 화면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건 마르코브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화학습의 전제예요, 전제. 우리가 이거를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그 날씨를 예측한다고 합시다. 날씨를 우리가 오늘 엄청 춥잖아요. 내일 날씨를 예측한다 그러면 내일 날씨 예측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그 일주일 전까지 날씨들을 다 가지고 내일 날씨를 예측하는 게 있고, 오늘 날씨만 보고 내일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르코프 스테이트는 오늘 날씨만 가지고 내일 날씨를 예측하는 게 이전 과거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이제 강화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고, 이건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MDP에 대한 컴포넌트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스테이트,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그게 스테이트. 보시면 맨 위쪽 동그라미 있죠? 그게 스테이트예요. 그 다음에 A는 액션. 내가 스테이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액션 갈래들이 있겠죠? 왼쪽 액션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액션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 해가지고, 이것도 모델이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하면, 예를 들어 제가 앞으로 가는 액션을 취하면 앞으로 가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강화학습이나 실제 경우에서는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액션을 해도 어떤 그거는 이거 여기 싶었죠. 여기에서 액션을 취해도 이 스테이트로 갈 수도 있고 이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률적으로 표현한 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이거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에서 쓰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 확률을 고려를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초 개념이라 설명을 드리면, 이 확률이 P예요. 그 다음 리월드는 각각에 대해서 갈 때 받는 보상. 뭐 왼쪽으로 하면 치즈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하면 치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가집니다.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폴리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화학습을 하는 이유는 결국 폴리시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폴리시가 뭐냐면 디터미니스틱과 스토카스틱이 있는데, 일단은 스토카스틱으로 이해하시면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 위치에 있으면 갈 수 있는 방향이 네 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 뒤,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 확률과 왼쪽으로 가야 될 확률, 오른쪽, 뒤, 이걸 다 계산하는 게 스토카스틱 폴리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는 건 0.9, 왼쪽 0.1, 뭐 0, 0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폴리시를 찾으면 여러분이 어떤 스테이트에 있든 최선의 액션을 계산할 수 있어져요. 이게 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생쥐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미로 안에 엄청나게 많은 스테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거기에 총 뭐 8x8 64 그리드라고 하면 64개의 그리드의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을 알게 되는 게 폴리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폴리시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 요소입니다. 그리고 디터미니스트 폴리시는 스토카스틱 다르게 가장 그러니까 최선의 폴리시만 하나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스토카스틱은 확률로 나오겠죠. 뭐 0.7, 0.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앞,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학습이 폴리시 베이스드로 넘어가면 이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베이스드가 있고 스토카스틱 폴리시 베이스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뒤로 미루는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뭐 드론이라고 할게요. 드론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걸 하고 있으면 실제 드론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매트릭스는 훨씬, 그러니까 디멘전은 훨씬 큽니다.
뭐 풍향이라든지 잘 들어오는 잘 모르지만 습도라든지 다양한 그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스테이트 차원이 엄청 넓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반영하고 학습할 수는 없으니까 에이전트 스테이트는 우리가 계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를 observation 한다면 저 environment의 스테이트랑 우리가 계측하는 스테이트, 에이전트의 스테이트가 동일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훨씬 작은 차원에서 학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로우 컨트롤 할 때 그 8x32 계측 포인트를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environment에 대해서 어떻게 계측하냐, 그게 이제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르코프 스테이트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공을 뽑는 거를 하신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공이 있어요. 첫 번째 분이 와서 한 공을 뽑고 두 번째 분이 와서 두 번째 공을 뽑습니다. 그래서 내 차례가 왔는데 내가 공을 뽑았을 때 무슨 색깔일지 우리가 확률을 예측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리플레이스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뽑고 그냥 가져가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이 공을 뽑은 것만 본 거랑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하는 거 다 본 거랑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은 다릅니다. 그죠? 왜냐면 만약에 두 번째 뽑은 사람만 봤어요. 바로 직전 스테이트.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노란색 공일 수도 있고 검은색 공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노란색 공이 나올 확률을 우리는 50%라고 예측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뽑은 것도 보고 두 번째 사람이 뽑은 것도 보면 검은색, 빨간색이 나온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이겠다. 100%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마르코프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바로 직전, 그러니까 현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만 아는 거랑 과거를 전부 아는 거랑 내가 예측하는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면 항상 사람이 공을 뽑으면 이제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뽑는 걸 본 거랑 첫 번째, 두 번째 다 본 거랑 결국 내가 노란색 곡을 뽑는 건 똑같이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이건 이제 마르코프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강화학습의 기존 전제 조건인 마르코프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고 사실 벨만 이퀘이션을 DP에서 풀 때는 마르코프 스테이트가 필수적인데 현대의 아래로 넘어와서는 그러지 않아도 사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치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 그 인공지능 보시면은 뉴럴 네트워크로 사용해서 우리가 많은 함수들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딱 어떤 펑션들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즘 강화학습도 딥러닝을 적용해가지고 심층 강화학습이라고 하거든요. 딥 리인포스 러닝.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제 강화학습 시작할 때는 이 전제 조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게 해야 더 학습이 당연히 수월하게 됩니다. 네.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이 마르코프 스테이트를 생각 안 하고 내가 실험 설계를 해서 강화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월드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드리면은,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오늘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제가 반복할 거거든요. 그 스테이트 S0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S0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액션을 취합니다. A0. 그리고 S1으로 가죠. 다음 스테이트. 그 다음에 A1을 취하고 S2.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할 때마다 리월드가 나와요. 그래서 R0, R1. 이거 다 치즈 조각들이거든요, 이거. 그 치즈들이 나오고, 사실 각각 갈 때마다 제가 아까 말한 스테이트 트랜지션 모델, 액션 A0를 했을 때 S1으로 갈지, 다른 스테이트로 갈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건 생략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P가 1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걸 내가 다 진행을 하면 그 R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R들을 모았을 때, 그걸 이제 cumulative reward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최대하고 싶은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S0에서 시작해서 S0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A0만 나왔겠지만 실제로 A0가 있을 수도 있고 좀 겹쳐 말하지만 A0 있고 A1, A2 많은 액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0였을 때의 리워드를 계산하면 바로 다음 것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뒤에 더 큰 리워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0를 대표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것들 리워드를 다 모은 거고, 그다음 다른 액션 A1을 했을 때는 또 그때 생겼던 리워드를 다 모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cumulative reward를 최대화할 수 있는 액션을 항상 계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강화학습에서 리워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를 좀 혼동하실 수 있는데 그 return이라는 개념이 결국 cumulative reward거든요. 그러니까 치즈 하나는 리워드고 치즈를 여러 개 모으면 cumulative reward여서 그걸 return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return이라고 써야 되는데 리워드로 쓰기도 하고 혼용하는 거 있는데 그럴 땐 이퀘이션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모델인데 모델이 뭔지를 이해하실 보다는 우리가 왜 모델을 안 써도 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 P 값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 내가 지금 SA, 스테이트 S에 있고 액션 A를 취합니다. 그때 S-로 갈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액션을 아무거나 처음 오는 버스를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처음 오는 버스를 타셨을 때 내가 뭐 서울 갈 수도 있고 뭐 전주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까이 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게 액션을 취하면 당연히 다음 스테이트는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근데 다양한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런 확률 모델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리월드 모델도 있는데 얘는 생각할게요.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 확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내가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를 알고 있어야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이 애초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델 프리 강화학습을 씁니다. 네. 그리고 폴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의 목표, 저거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디터미니스틱 있고 스타커스틱 있다 라고 쓰면 되고, 그다음 밸류 펑션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스테이트 밸류 펑션 먼저 설명드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스테이트가 ST예요. 그럼 ST의 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현재 있는 ST는 얼마나 좋은 스테이트일까? 라는 거 했을 때 아까 제가 그 치즈 모으는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거 다 그냥 모으면 돼요. 치즈 모으는데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 넣어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 액션 밸류 펑션은 내가 스테이트가 있고 내 처음 퍼스트 액션을 취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치즈가 어떻게 될까를 다 모으는 겁니다. 이게 액션 밸류 펑션이고 첫 번째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에요. 이걸 왜 하냐면 처음에 뒤에 다이나믹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최적의 폴리시라는 게 내가 가장 점수가 높은 스테이트들을 가면 돼요. 계속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중앙에 있으면 그 내 방향 중 스테이트 밸류 펑션 점수가 높은 대로 계속 가면 최종적으로 치즈를 가장 많이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을 계속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가 얼마나 좋은 스테이트인가를 계산하는 게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각 액션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좋은가, 그게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가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감마가 0이면은 저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리워드만 우리가 고려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였을 때 바로 얻을 수 있는 치즈만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감마가 1이면 모든 퓨처 리워드를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갈 때마다 얻는 치즈들이 다 지금이었나 나중이었나 다 같은 가중치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 디스카운트 팩터를 0과 1 사이를 넣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장에 얻는 이득은 내가 그 액션을 했기 때문에 얻을 그러니까 리워드 치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 액션과 관련이 있어질까? 이거 마치 그 딥러닝에서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내가 한 액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리워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매스매티컬 컨버전스인데 저게 만약에 감마가 없으면은 저게 무한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 리워드 값이. 그럼 우리가 학습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이유 때문에도 저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나온 벨만 이퀘이션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벨만 이퀘이션을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 제가 아까 설명드린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랑 액션 밸류 펑션 두 개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 보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스테이트가 S잖아요. 그럼 내가 S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치즈들 다 모으는 겁니다. expected return. 그 GT 값이 결국 expected return이거든요. 그러면 저 아까 그 보여주신 리워드 모으는 식이랑 똑같죠? 이 식에. 그럼 내가 현재 폴리시가 파이예요. 내 현재 폴리시. 내 현재 폴리시를 따라서 얘가 쭉 이동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리턴을 다 모아주는 게 스테이트 밸류 펑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액션 밸류 펑션은 내가 이제 액션까지 정해요. 보시면 여기 밸류 펑션은 액션이 이 액션도 있을 수 있고 이 액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계산하는 건데, 그 액션 밸류 펑션은 액션을 정합니다. 내 스테이트에서 첫 번째 액션을 정했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리워드는 다 모으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결국 강학습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 상호작용을 할 때. 그래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내 상태가 좋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 액션 밸류 펑션은 내가 지금 이런 액션을 했는데 이거 좋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규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테이트에 시작해서 우리가 내 폴리시를 가지고 액션을 결정합니다. 어떤 액션의 폴리시에선 얘가 최고라고 할 수도 있고 얘가 최고로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확률을 가지고 이제 가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내 리워드를 모으고, 그 다음 내가 같은 액션을 취했을 때 스테이트로 넘어갈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확률들이랑 그 리워드를 모아서 최종 expected return을 계산하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Q러닝 있잖아요, 여러분들. Q러닝인 이유가 저 액션 밸류 펑션 그걸 Q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용한다고 해서 Q러닝입니다. 자, 그래서 벨만 익스펙티드 이퀘이션인데 앞으로 수식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수식을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수식을 가져온 이유는 이게 강화학습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그 뭐 에이전트니 뭐 인바이러먼트니 되게 좀 그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김남준 교수님 되게 잘 설명해 주신 오토 인코더처럼 저도 깔끔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될 거면 그냥 수식으로 이해하는 게 낫다 라는 게 제 경험이고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수식을 뭐 보면은 되게 그 뭐라 하죠, 그 아래 첨자 같은 것도 많고 이런 게 좀 복잡한데 이런 거 이해할 필요 전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퀘이션의 중요한 이유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뭐 A, 파이 뭐 이런 거를 그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고 싶은 건 되게 쉬워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의 점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의 점수를 확률을 곱해서 고려한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냥. 왜냐면 내 스테이트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여러 개니까 그 액션 점수들을 합치면 내 스테이트 점수잖아요. 그냥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션이 그 폴리시의 확률을 따른다 이런 건데, 이거는 건 다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그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 나중에 공부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점수는 또 어떻게 V로 반대로 계산되냐면, 그래, 내가 액션 취했어. 그러면 액션 취하면서 받은 리워드, 그거 확률에 대해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스테이트로 갔잖아요. 그럼 다음 스테이트 점수 계산해주면 돼요. 거기다 디스카운트 팩터만 계속 곱해주면 되고,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액션 밸류 펑션을 표현할 수 있고, 액션 밸류 펑션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 현재 스테이트의 점수는 모든 액션을 고려한 거다, 모든 액션에 대한 점수를 합친 거다. 확률을 곱하지만 저 그냥 합친다고 표현할게요. 쉽게 액션에 대한 걸 합친 거다. 그리고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액션 밸류 펑션은 다음 내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리워드랑 내가 도착한 스테이트 점수를 합친 거다. 끝입니다. 결국 얘네가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결국 이 말입니다. 그 내가 액션을 정했기 때문에 리워드가 S,A로 빠져나와요. 확률을 넣어버리면. 그리고 R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R이 없어지고 여기 S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건 나중에 그 잠이 안 오실 때 집에 가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스테이트를 액션으로 표현하고 액션을 스테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우리가 스테이트를 스테이트로 표현하고 액션을 액션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여기 그 Q 값 있잖아요. 그리고 Q 값을 우리가 V 값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얘를 그냥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넣어주면 그냥 끝이에요. 얘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액션 밸류 펑션에서는 이 스테이트에서 얘 값을 넣어줍니다. 네.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그 다음 스테이트 밸류 펑션으로 계산할 수 있고, 액션 밸류 펑션을 그 다음 액션 밸류 펑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리컬시브 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함수 안에 자기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계산하는데 내가 계속 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컬시브 펑션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얘 식을 정리하면 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면은 여기 액션은 폴리시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션 사라지고 내 폴리시 기준으로 스테이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게 expectation이거든요. expectation은 결국 확률을 곱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액션이 폴리시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얘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를 따르기 때문에 얘 두 개를 둘 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생각해서 expectation 하겠다, 기대값 계산하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끝이고, 얘는 S,A 그대로 내려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겹치니까 두 개 써준다.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스테이트 밸류 펑션만으로 계산할 수 있고, 액션 밸류 펑션을 액션 밸류만으로 계산할 수 있어집니다. 네. 아무튼 벨만 이퀘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강화학습에서 이 DP가 아니더라도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져요. 그래서 이게 리커시브한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떻게 유도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건 모르셔도 되고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액션 밸류 펑션을 표현할 수 있고 액션 밸류 펑션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서로 이렇게 해보면 스테이트는 스테이트로 액션은 액션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예쁘게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여기다가 쉬워요. 그 expectation equation을 이해하시면 옵티멀리티는 바로 공짜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맥스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옆에 같이 가져올 걸 그랬는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밸류 펑션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밸류 펑션 중 맥시멈을 취하는 거고 액션 밸류 펑션은 내가 갖고 있는 액션 밸류 펑션의 맥시멈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맥스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왜냐면 내가 expectation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맥스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여기 맥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 맥스랑 관련된 거에서는 expectation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가져올 거랬는데 여기 그 액션이 폴리시에 따라 계산되잖아요. expectation 할 때. 근데 우리가 액션 맥시멈을 취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액션이 폴리시에 대해 따른다는 expectation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맥시멈만 취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식들은 아까 expectation equation들과 거의 똑같은데 맥시멈 함수를 취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expectation은 왜 있고 optimality는 왜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xpectation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현재 스테이트랑 내 스테이트 액션을 취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를 evaluation, 평가해 주는 겁니다. 평가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점수를 합해 주기 때문에 확률을 곱해서. 그럼 옵티멀리티는 왜 필요하냐면 평가만 해서는 우리가 컨트롤을 못 해요. 그럼 내가 여기 어떤 점수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평가를 했으면 그거를 가장 맥시멈으로 취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옵티멀리티는 expectation은 evaluation이고 옵티멀리티는 컨트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이해할 때 제일 좋은 거는 example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제 자료는 아니고 데이비드 실버 교수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MDP라 해가지고 여기 내가 스튜던트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계산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먼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면은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보시면 내가 여기 이거에 7.4를 계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7.4면 아까 expectation 함수는 아까 학생이 질문하신 것처럼 expectation을 포함합니다. 폴리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얘를 다 계산해서 평균을 곱합니다. 평균을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하려고 1로 가는 거 확률도 0.5, 1로 가는 거 확률도 0.5예요. 그래서 0.5로 한 다음에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 왔구나. 여긴 따로 하셨네요. 0.5, 0.5 하는 거라서. 자, 보시면 여기서는 내가 0.5로 넘어가면 리워드가 10이죠. 공부하면 제일 좋네요. 공부를 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10점인데, 대신 여기로 갔을 때는 이제 여기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밸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5 곱하기 10이 끝이에요. 그죠? 이거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1로 가면 리워드는 당장 1점입니다. 1점인데, 내가 1로 갈 때 프로버리티가 또 있어요. 0.2, 0.4, 0.4 이게 아까 말한 모델이거든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모델. 그럼 0.1로 갔을 때 내가 받는 다음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은 마이너스 1.3. 1점 곱하고 0.4에선 2.7 곱하고 0.4에선 7.4 곱하고 이거를 계산하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7.4가 나옵니다. 네, 다음 스텝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원래는 7.4가 아니었고 내가 계산해서 7.4가 나온 거예요. 얘네 다 계산해서. 그래서 이게 좋은 예시인데 여러분이 펍으로 간다고 액션을 취했는데 같은 액션을 취해도 다른 스테이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모델이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의 액션도 여러 가지 스테이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expectation입니다. 그러면 얘가 구하고 싶은 건 내 현재의 스테이트 점수는 얼마나 좋은 스테이트일까요? 라는 걸 계산하는 게 이제 7.4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히 하려고 스테이트 밸류 펑션으로 설명드리는 거고 액션 밸류 펑션 하시면 여기다가 그냥 아까 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액션 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그러면 액션 값이 여러 개니까 그 계산 매트릭스가 커져요. 그래서 예시는 보통 스테이트 밸류 펑션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원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옵티멀리티.
멀티플리케이션은 맥스만 취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 폴리시가 액션을 취한다는 익스펙테이션이 사라졌죠. 그게 사라졌고, 그럼 다시 계산해 보면 여기 결국 예로 갈 때랑 예로 갈 때에 각각 이 값들을 계산해 보고 최대만 택하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얘는 이거 0.5 곱하고 0.5 곱해가지고 그 평균 구했잖아요. 근데 얘는 최대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시면 똑같은 수치가 달라서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로 가는 거는 제가 계산했는데 이거 5하고 9.4가 나오고 1로 가는 게 1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맥스만 취하기 때문에 10만 취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게 맥스를 취하냐면 내가 얘가 얼마나 좋은 스테이트를 계산할 때, 뭘 평가할 때는 모든 걸 고려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액션을 취한 입장에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국 최대 이득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1로 갔을 때 나는 10점을 얻을 수 있고 1로 가면은 9.4를 얻을 수 있는데 나는 10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액션을 계속 취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는 결국 수렴이 돼버리면 다 최석의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선 선택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맥시멈만 계속 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네, 그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입니다.